Hi everyone. 자, 저번 수업에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해 봅시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그 이제 병참기지화 정책에 이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73페이지에 나왔던 1930년대 요 교과서에 사회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렇게 써있지만, 결론적으로 1930년대 벌어지 30년대부터 있었던 국내에서의 저항, 국내에서의 민족운동,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 그치?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4페이지부터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1930년대 이후에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그치? 국외에서의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74페이지에 또 잠깐 요 시대를 대표하는 좀 독특한 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똑같아. 복불복이 아니라 뭐야. 붙여넣기처럼 똑같아. 복불복은 아니지. 붙여넣기처럼 비슷해. 우리가 1920년대 수업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 1930년대 의열단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의거 활동이라든가 요인 암살 같은 걸 통해서 이 침체에 빠진 독립운동에 좀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했었던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뭐냐?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거 1931년도에 창설이 되는데, 1931년도에 창설이 됐고, 이거 누가 만든 거냐? 이거 김구 선생이 만든 거야.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 선생. 맞아.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 선생이, 이제 시대가 31년이라고 그랬잖아. 생각해보면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던 임시정부가 1923년 언저리까지 좀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23년 이후부터는 이제 세력이 다 깨져나가고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 그래서 20년대 후반 있잖아. 6, 7, 8, 9 요 언저리는 거의 임시정부가 껍데기, 선생님 그 얘기했지 앞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간판 껍데기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 돈도 조직도 아무것도 없어. 그 껍데기만 남은 임시정부를 붙잡고 끝까지 유지하고 갔던 게 누구야? 백범 김구 선생이야. 근데 김구 선생이 이제 30년대 초반이 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지금 침체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아직 독립운동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우리 죽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한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인사를 이제 암살해서 우리가 아직 활동하고 있다는 이런 좀 임팩트를 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의거 활동이지만, 의거 활동을 정부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임시정부 말고, 임시정부하고 별개로 김구 선생이 단독으로 만든 단체가 뭐냐면 한인애국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요거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말 임팩트 있는 활동을 두 가지 벌이게 되는데,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두 명의 인사가 이 엄청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지. 그 두 명의 인사가 누구야? 봉봉 브라더라고 부르는 우리 이봉창 형님하고, 윤봉길 형님의 활동이 이 대표적인 한인애국단의 활동이다. 기억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 두 개는 좀 연관이 되는데, 선생님 좀 스토리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한인애국단이 창설이 되고 나서 이 김구 선생이 처음에 주도했던 역할이 뭐냐면, 일본에서 거의 일본인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사실 독립운동하고 크게 관련이 없던 사람인데, 이 이봉창이라는 청년, 이 당시 나이가 한 31살 됐어. 이봉창이라는 청년이 일본에서 이제 그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표시도 안 했어. 이 사람 일본인처럼 살아갔었는데 한국인이라는 게 계속 이제 들통이 나니까 계속 부당한 대우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내가 이렇게 살 바엔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하이로 넘어와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나지. 그래서 내가 일본에 대한 제대로, 조선인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이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김구 선생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 누구를 암살하기 위해? 짱이지. 이 이봉창은 누구를 암살하기 위해? 일본 진해표현으로 뭐야? 일본 천황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실제로 그 직전까지 갔었어, 이봉창 선생이.
그래서 1932년이지, 1932년 4월 달에, 일본 천황을 암살하기 위한 시도. 그 일본 천황이 밖에 이제 사열식하고 돌아오는 마차 똑같은 거 2대가 가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게 하려고 50%지.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폭탄을 던져서 마차를 터뜨리려고 해서 앞마차를 던져가지고 앞마차를 터뜨렸는데 뒷마차에 타고 있었지. 이 천황이. 그러니까 얘가 명이 긴 거지. 그지? 이게 성공했으면 아마 세계사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정말 장난 아니고. 그래서 이봉창 선생은 일본 천황 암살을 시도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 어쨌든 실패하긴 했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준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봉창 선생 암살이 실패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슈가 됐어.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니까. 그래서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이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요즘으로 되면 신문 기사 같은 게 막 쏟아지는데 요 32년도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아주 안 좋을 때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 안 했구나.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앞에서 얘기했지만 31년도에 일본이 어디를 침략해서 여기 만주를 침략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킨단 말이야. 31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만주는 중국 땅이니까 여기 있는 중국 정부하고 일본하고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중국에 있는 신문들이 특히 이제 중국의 상하이에 있었던 이제 상하이가 제일 큰 도시니까 중국에서 이 당시 상하이가 거의 국제 도시였고 중국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 상하이에 있는 이제 신문사들이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일본 조선 청년의 일본 국왕 암살 시도 안타깝게 실패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야. 안타깝게 실패. 이 어떤 뉘앙스야? 안타깝게 실패했다는 거. 죽어야 될 놈이 안 죽었다는 표현 아니야? 안타깝게 실패했다는 거. 그잖아.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중국이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게 외교 문제가 돼가지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 있어. 이제 스님 스파이 문제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고 어쨌든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던 와중에 이 이봉창 의거가 이 중국 신문에 보도가 된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기습적으로 이 새끼들 주특기야. 전쟁하겠다 이런 발표도 없이 일본이 만주에 있었던 군대하고 이 아래에 있었던 군대를 집어넣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중국의 최대 도시였던 상하이를 점령해버린단 말이야. 요 사이에. 이게 상하이 사변이야. 45년도 이게 1월달이고 이게 1월달이고 이게 45년도 4월이야. 4월. 그래서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서 어떻게 됐냐? 일본이 그냥 점령해버렸어. 상하이를. 야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개망신이잖아. 그렇잖아. 무슨 말이냐면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중일 전쟁은 나중에 37년도 돼야 일어난단 말이야. 본격적인 침략은. 근데 32년도에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열받는다고 일본이 중국 침략해가지고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를 그냥 점령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완전 개망신이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잖아. 만약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있었는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전쟁 선포, 그러니까 선전포고 이런 거 전쟁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이 일본 새끼들이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을 점령해버렸어. 이거 완전 나라 입장에서 개쪽이잖아. 우리나라 정부가 막 서울 점령당해가지고 서울에서 국회, 청와대 이런 게 전부 다 어디 부산으로 이동하고 이런단 말이야. 완전 우리 입장에서 개망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완전 망신을 당한 거야, 이 상하이 사변은. 그리고 나서 상하이에서 얘네가 상하이를 점령하고 1932년 4월 29일 날 상하이 항복판에 있는 홍커우 공원, 우리로 치면 서울로 치면 만약 여의도 광장쯤 되는 거야. 상하이 항복판에 있는 홍커우 공원에서 이 상하이 점령 기념식 겸 이날이 죽을래다 못 죽었다는 이 일본 천황, 지금 천황의 아버지지. 일본 천황의 생일이야. 4월 29일. 그러니까 중국 한복판 상하이에서 상하이 점령 기념식 겸 일본 천황 생일 파티를 연 거야. 그러니까 완전 작살난 거지. 그거를 이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에 속해 있었던 24살 이 당시 나이 23인가? 24이 하여튼 이 조선의 젊은 청년 윤봉길이 우리 알고 있는 그거지. 도시락 폭탄. 그치? 실제로는 도시락 폭탄하고 물병 폭탄 2개만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고. 두 개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두 개를 다 던졌는데 하나는 불발나고 하나는 터졌다고. 어쨌든 이 대강 알고 있지, 초등학교 때 들어서. 그래서 이 상하이 사범 기념식경 그 이제 중국의 치욕적인 그 역사의 그 현장을 윤봉길 선생이 가가지고 홍콩 공원에서 폭탄 의거를 벌여가지고 그 단상에 있었던 일본 핵심 멤버들을 다 죽여버린 거지, 터뜨려서. 장난 아닌 사건이었어. 야, 이 윤봉길 선생의 폭탄 의거로 여기서 시라가와 육군대장, 육군 포스타면 조선 총독하고 동급 아니야. 육군 포스타, 여기 관동군사령관이었던 시라와가 여기서 폭탄 맞고 대졌어. 그 다음에 이 주한 상하이 대사였었던 이노우에 맞나? 시게미츠, 이노우에가 아니네. 이게 이노우에 우리나라 왔다는 얘기지. 시게미츠 일본 공사가 여기서 쩔뚝이가 되고, 해군 대빵이었던 노무라 중장이 애꾸가 되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다 팔 잘리고 뭐 눈 날라가고 막 이랬다고. 그 일본의 핵심 군사 그 역량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지. 오케이? 그래서 윤봉길 선생의 이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이 한인애국단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알려지게 돼. 이건 성공한 거지. 윤봉길 선생의 의거는.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되고, 또 이게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이펙트를 줬냐면, 이 윤봉길 선생의 의거가 성공한 다음에 중국 정부가, 이 당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인데, 이거 말 나오면 설명을 한번 하자. 이 설명할 때마다 이해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당시 중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중국 국민당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공산당 이야기가 나와. 그럼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1930년대 막 요때 당시에 사실 중국은 청나라가 신해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중화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져. 중국 내에서 중화민국. 이 중화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화민국을 이끄는 정당이 국민당이고, 지금 뭐 민주당, 새누리당 뭐 이런 것처럼, 국민의힘 이런 것처럼 정당이 국민당이고, 국민당이 쉽게 얘기하면 중국 중화민국 정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끌고 있는 거야. 이 국민당을 이끄는 대표가 누구냐면 장제스라는 사람이야. 장제스. 그러니까 지금 치면 이 중국 주석 되는데 지금 좀 우리나라 좀 대통령 좀 되는 거지. 그치? 이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부가 여기를 이끌고 있고, 20년대 중국에서 뭐가 만들어져?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이야 중국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지만 20년대 만들어진 중국 공산당은 30년대 이 45년 그 일본하고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만 해도 이 국민당에 밀려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분이었단 말이야. 이 공산당, 이 당시 중국 공산당을 이끌던 사람이 이걸 참 만들었던 모택동이라고 불려. 우리말로 모택동, 얘네 말로 하면 마오쩌둥. 들어봤지? 모택동이야.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 이 나라 전체를 이끄는 건 국민당이고, 여기 중국 화북 지방에서 지금 숨어서 국민당으로부터 전쟁을 벌이면서 싸우고 있는 이 당시는 소수 세력이지. 그 중국 공산당 세력은 모택동 세력인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 좀 이따 수업 때 이해가 간다. 어쨌든 이때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았어.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쩌리 취급하고, 표현이 뭐 좋을지 모르겠는데 좀 쩌리 취급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걔네들 뭐야, 걔네들 뭐 별거 없는 애들 아니야, 이런 무시를 받았었는데, 이 윤봉길 선생 의거 한 방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망신을 해결을 해줬잖아. 상하이 한복판에서 기념식 하고 있던 걸 이 조선 청년 윤봉길이 작사를 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장제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중국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혼자서 해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이 윤봉길 선생 의거 이후에 이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실제 정부로 인정을 해주면서 도움을 주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건 이후로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살아나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일본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게 돼. 알겠니? 그래서 지금 한인 애국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인 애국단의 두 사람, 몽봉 브로더스, 누구? 이봉창, 윤봉길. 기억해야 돼. 특히 이봉창, 윤봉길, 안중근급이 안중근 선생급.
이거 상식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한국인 아니야. 알겠어? 이 두 분이 활동했던 단체가 뭐다? 한인 애국단이다. 30년대를 대표하는 단체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바리? 그게 74페이지 내용이고 지금 내용을 이해했으면 좀 더 이제 다음 내용이 이해가 가기 쉬워. 자 그러면 75페이지 무장독립투쟁의 전개는 그럼 30년대 만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앞에서 이야기 20년대 우리 투쟁의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마지막에 통합운동의 결과 기억나지? 선생님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북만주와 남만주의 통합 세력이 만들어지면서 29년도 정리가 됐잖아. 1929년. 그러면서 이제 30년에 들어가는 거잖아. 기억해봐. 북만주의 통합 세력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 혁신의회 산하에 한국 독립군이 창설이 돼서 누가 이끈다? 지청천 장군이 이끈다. 이야기했었고 남만주에서는 통합 세력으로 국민부가 만들어지고 국민부 산하에 국민부 아래에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가 정리가 돼서 양세봉 장군이 이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러면서 30년이 된 거란 말이야. 야 그럼 생각해봐. 야 여기가 만주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31년도 뭐가 터져? 여기에 일본군이 쳐들어온 만주사변이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이제 예전에는 서로 사이가 선생님 그 얘기했었잖아. 미스의 협정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거는 만주군이 일본이 안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인 거고 이제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왔어. 자기네 여기 만주에 있는 철도라든가 자기네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어쨌든 전쟁으로 경제위기를 그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31년도 만주를 침략하면서 얘네가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주사변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주군들은 이제 누구하고 싸워야 돼?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남만주에 있었던 이 조선혁명군하고 북만주에 있었던 한국독립군이 둘 다 30년대 누구하고 연합해서 중국군하고 연합을 해서 일본하고 대일투쟁을 했어. 일본하고 투쟁한다. 대일투쟁에 나서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름 32년도 초반쯤 되면 32년도 초반까지 나름 전투에서 몇 번 승리하면서 대표적인 승리가 사도하자, 영릉가, 그 다음에 홍경성 전투, 이런 것들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지? 쌍성보, 대전자령, 이런 데서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 승리의 역사도 썼지만, 어쨌든 여기서 계속적으로 싸우긴 어렵지. 왜냐면 33년 정도가 되면 완벽하게 만주를 다 누가 장악을 해? 일본이 장악을 해. 같이 투쟁을 하지만. 그러니까 33년, 32년, 33년 언저리가 되면 더 이상 여기 만주에서 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여기 좀 쓸까? 그냥. 특히나 전투를 하면서 조선혁명군은 누가? 양세봉이 일본군하고 전투 중에 전사를 했어. 장군이 전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대 완전 공중에 떴지, 조선혁명군은.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일본군한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일본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라든가 이런 식량을 중국군하고 나눠야 되잖아. 그 이제 이겨서 얻은 거를 전리품이라고 부르지 보통. 있을까?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거. 이 전리품 배분을 두고 이 당시 같이 싸우던 중국군하고 중국 이제 호로군인가 그런데 중국군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야. 중국군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도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함께하기 어렵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지. 그래서 만주에서의 투쟁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이 모든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있는 중국에 있었던 독립군들 뭐라 그래야 될까? 이 투쟁군들이 점점 하나하나씩 어디로 이동을 해?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가는 거야. 중국 본토로.
오케이? 그러면서 중국 본토에 있는 세력들하고 이제 합쳐지면서 다시 투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만주는 완전 비우고 전부 다 어디로 있다? 중국 본토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이쪽 옆에다 쓰면 나오나? 옆에 쓰면 좀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이게 되지? 그러니까 30년대 초반에는 한독군이라든가 조선혁명군이 중국군하고 연합해서 일본군하고 싸우는 투쟁을 벌였었지만 결국 만주가 점령되고 뭐 양세봉이 전사하고 그다음에 한독군은 전리품 문제가 생기면서 만주에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아니면 뭐 조직을 이루어서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어디로 이동을 한다?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러다가 중국 본토에서 이제 우리의 세력을 하나로 다 묶어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군대가 뭐냐면 그 군대가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이게 1938년에 창설이 된 건데 이 조선의용대는 누가 빛나는 그 이름 또 나와요. 그래서 누구야? 김원봉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부대예요.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얘기를 정리하자면 김원봉 기억나? 그래, 의열단의 그 김원봉이야. 우리 의열단 수업하면 선생님이 그 얘기했었지. 개인 의거 활동에 집중하던 의열단, 김원봉을 포함한 의열단의 리더들이 더 이상 이런 활동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육군사관학교, 황포군관학교라고 그랬지. 중국 육군사관학교 입교해서 이제 본격적인 군사투쟁에 나서려고 한다 했었잖아. 그래서 뭐 5, 6년 교육이 끝난 김원봉과 세력들이 이제 군사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요즘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중국 본토에서 여기가 양치강쯤 되고 중국 본토를 보면 여기가 황하강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본토라고 하면 이 양치강 유역하고 황하강 유역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특히 이 조선의용대가 창설된 건 여기 상하이 인근 지역에서 여기 무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무창 지역에서 창설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김원봉이 나온 사람들을 다 귀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 뭐 민족주의 계열, 사회 공산주의 계열 이런 사람들 다 짬뽕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하나로 묶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부대가 조선의용대란 말이야. 이건 국민당 정부도 중국 국민당도 승인을 했던 거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 조선인 부대가 만들어지는 걸 중국 정부가 승인을 했었고 그래서 중국군하고 같이 연합으로 작전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작전? 앞의 내용을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38년도에 만들어진 거잖아. 37년도는 중국을 누가 침략을 하나? 일본이 중국 본토로 밀고 들어오는 이제 만주를 점령했고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거지. 이게 193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8년도는 중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중국 본토에서 한참 이루어지는 시기고 그 시기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져서 중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피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에 문제가 생겨. 뭐냐면 이 중국군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한다는 게 사실 중국군 전투 같은 거는 중국군이 앞장서고 이 조선의용대 인원이 얼마 안 돼. 사실 말하지만 뭐 500명도 안 되는 인원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진짜 총 쏘고 싸우는 이런 전면 전투에는 중국군이 나서고 우리는 보통 선전전이라든가 후방 교란이라든가 뭐 이런 작전에 투입이 된단 말이야. 선전전이 뭐냐면 그런 거야. 막 뭐 어디를 일본인이 점령하고 있어. 그럼 일본이 점령한 마을에 새벽에 뭐 우리 이제 이 조선의용대가 투입돼가지고 막 빨간 라카 같은 걸로 뭐 일본 타도 일본은 곧 망할 것이다 막 뭐 이런 것들 막 쓰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야. 이제 뭐 삐라 같은 거 만들어서 일본 패망이 멀잖아. 이런 삐라 같은 거 마을에 막 뿌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선전전이지. 사실 이게 뭐예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는 선전전도 사실 중요해. 근데 어쨌든 우리 그 세력 내부 조선의용대 세력 내부에도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던 거지. 특히 이 국민당이라는 건 이제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정부잖아. 근데 중국 내에서도 이쪽은 자유주의 정부가 있지만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황하강 안쪽 그러니까 내륙 안쪽 저쪽 예난이라 그래가지고 예난이라는 도시 지방에는 중국 공산당이 또 따로 누구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그 군대가 여기 조선의용대 내부에 있는 그 공산당 세력들하고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야 니네 우리 쪽으로 와라. 니네 우리 쪽으로 오면 우리하고 함께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받으니까 이 조선의용대 중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사회주의 개라고 쓰자. 사회주의 개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 내륙에, 중국 내륙에 예난이라는 동네로 옮겨가 버렸어. 예난으로 이동해서 이 예난으로 이동한 부대를 따로 뭐라고 불렀냐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불렀던 거죠. 화북지대. 저희가 화북지방이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대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린 거지. 조선의용대가. 근데 어디가 훨씬 많아? 이 화북지대로 간 인원이 훨씬 많아.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거의 한 70% 가까이가 일로 떠나버리고 여기서 싸우다가 일로 떠나버려서 여기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군대하고 같이 전투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저길로 가서는 아예 이름을 조선의용대라는 이름을 띄워버리고 스스로를 뭐라고? 조선의용군이라는 새로운 부대로 개편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제 조선의용대는 얼마 안 남았지.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남은 세력은 이제 김원봉이 아직 남아있는데 김원봉이 중심이 된 조선의용대 세력은 나중에 결국 이제 어디로? 김구 선생이 이끄는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함께 한단 말이야. 조선의용대 중에 사회주의 세력은 예난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다가 군대 이름을 나중에 뭘로 바꾸고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고 거기서 중국 공산당 군대하고 함께 일본하고 싸우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된다고 믿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나중에 되면 여기서 군대가 이렇게 갈렸잖아. 사실 마지막에. 이 두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국군하고 저 북한의 그 조선인민군 북한군 있지. 북한군의 모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들 중국 그 공산당하고 같이 싸우던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여기를 이제 결국은 둘이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싸워가지고 누가 차지해? 공산당이 차지하지. 그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얘네가 나중에 어디로 가? 북한으로 가. 그래서 지금 북한군의 모태가 되는 거고 이 남은 조선의용대가 합류한 김구 선생이 이끌던 임시정부 산하의 무슨 군대? 한국광복군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군의 시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군대가 이때 갈리면서 사실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다. 그런 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고 여기서는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바리? 이해됐어?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무장독립투쟁의 전개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잘 기억해야 되고 사실 여기까지 하는 게 수업이 끝인데 혹시라도 이제 질문하는 친구하고 75페이지 그 교과서 위에 지도에 보면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지금 다 설명했잖아. 이게 지금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도 다 설명을 했고 근데 거기 하나 더 나오지. 동북항일연군 뭐 거기 하나 더 나오잖아. 부대 이름이. 이건 뭐예요?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데 왜 선생님 설명을 안 해줘요? 이거는 굳이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이거는 애초에 이 30년대 초반에 거기 만주하고 거기 두만강, 압록강 인근 국경 지방에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 계열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유격대를 만들어서 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북쪽 지방에 침략해 가지고 북쪽에 있는 막 일본 경찰서 습격하고 막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무장 투쟁을 이어간 독고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 단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솔로 단체. 그게 동북항일연군인데 나름 거기 이제 뭐 함경도 지방 침략해가지고 보천보라는 동네에 경찰서 습격해서 일본 경찰 90명 정도 죽이고 도망가고 막 이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 리더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여기에 청년 리더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김일성이야. 그 김일성? 그 김일성이야. 북한 만든 김일성. 걔가 20대 초반에 이런 활동하다가 나중에 일본군 피해서 얘는 중국 쪽으로 이동 안 하고 얘는 나중에 일본군이 여기 만주다 점령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주 점령하고 그럴 때 얘는 어디로 도망간 거야?
얘는 소련으로 도망갔다가 소련이 나중에 이제 일본 잡으려고 북한 내려올 때 소련군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북한 점령을 한 거지. 얘가 북한을 먹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을 만들고 그 김일성의 아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으로 지금 북한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 동북항일연구는 김일성 관련 단체야. 시험엔 안 나오겠지, 그치?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뭐 그런 단계, 요건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거?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이런 투쟁 과정 속에서 조선의용대로 개편이 되고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이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세력은 한국 광복군으로 이어진다.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돼. 흐름을. 오케이? 그리고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요거 전에 얘기했었던 한인애국단의 이봉창, 윤봉길 선생의 의거활동 꼭 기억해야 되고, 오늘은 중요한 내용 많다. 알겠어? 수업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최대한 압축해서 하려고 했던 거니까 미안해. 이거 좀 어렵다고 해도 이해해. 지금 단체 최소화 시킨 거야. 나올 거 더 많은데, 전투 이름이랑. 중학교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긴다. 퍼펙트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책 좀 한번 읽어보고 혹시라도 이해 안 가고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질문해라. 알겠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광복군 이야기에서 이어가보자. 다음 시간에.